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가득 찬 좁은 방 안에서 강진혁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수면 위로 솟구치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누렇게 변색된 벽지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천장, 그리고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비좁은 고시원의 풍경이었는데, 이는 그가 10년 전 비참하게 살았던 바로 그 장소였다. 머릿속을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혼란스러운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지만, 그는 곧 벽에 걸린 낡은 달력과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구형 스마트폰의 날짜를 확인하고 전율했다. 2014년 5월 12일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이는 그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기 정확히 10년 전의 시점이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멍하니 앉아있던 그의 귓가에 갑자기 기계적이고 차가운 음성이 울려 퍼지며 눈앞에 반투명한 푸른색 홀로그램 창이 나타났다. 시스템 각성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절대 부호 시스템의 유일한 계승자로 선택되었습니다. 현재 당신의 자산은 마이너스 상태이며 인생의 밑바닥에 처해 있으나 본 시스템은 당신을 세계 정점의 포식자로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 튜토리얼 퀘스트가 도착했습니다. 제한 시간 60분 내에 10억 원을 소비하여 당신의 자격을 증명하십시오. 실패 시 시스템은 소멸하며 당신의 심장은 즉시 정지할 것입니다. 지급된 블랙카드는 당신의 옷주머니에 있습니다. 강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져 칠흑같이 어두운 무광택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마치 블랙홀처럼 주변의 빛을 빨아들이는 듯한 기이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겨를도 없이 좁은 고시원 복도 밖에서 누군가가 쾅쾅거리며 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날카로운 여자의 고함이 고막을 찔렀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악독하기로 소문난 고시원 주인 박 씨였는데, 그녀는 매달 월세를 며칠만 밀려도 사람을 짐승 취급하며 모욕을 주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진혁은 10년 전의 기억을 더듬으며 자신이 이때 월세를 3달치나 밀려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과거의 자신이라면 문 뒤에 숨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그는 손에 쥔 블랙카드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삐걱거리는 문을 향해 걸어갔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것은 잔뜩 도끼가 오른 표정의 주인 박 씨뿐만이 아니었는데, 그녀의 뒤에는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는 전 여자친구 김민영이 서 있었다. 민영은 진혁이 가장 힘들 때 그를 배신하고 돈 많은 남자를 찾아 떠났던 인물로, 그녀의 등장은 진혁에게 과거의 굴욕적인 상처를 다시금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박 씨는 진혁의 멱살을 잡을 듯한 기세로 삿대질을 해대며 밀린 방세를 내지 않으면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복도를 지나던 다른 거주자들은 힐끔거리며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았다. 민영은 그런 박 씨를 말리기는커녕 경멸 어린 시선으로 진혁의 허름한 차림새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고, 그녀의 손에는 명품 로고가 밝힌 핸드백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진혁을 버리고 선택한 새로운 삶의 상징과도 같았다. 김민영은 진혁을 벌레 보듯 바라보며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련이나 동정심도 묻어 있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비난만이 가득했다. 오빠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니까 내가 떠난 거야.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언제까지 구질구질하게 남한테 피해주면서 살 생각인 건데. 그녀는 독서를 퍼부으며 진혁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오늘 진혁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짐을 돌려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에게 빌려갔던 푼돈을 받아내기 위해 온 것이라고 했으며 그 모습은 탐욕 그 자체였다. 옆에서 거들던 주인 박 씨는 혀를 차며 젊은 놈이 사지 멀쩡해서 여자 등이나 처먹고 다니니 쯧쯧하고 비아냥거렸고 두 여자의 협공은 과거의 진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겠지만 지금의 진혁에게는 그저 우스운 코미디처럼 보일 뿐이었다. 강진혁은 그들의 모욕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나직하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는 공허하면서도 섬뜩한 기운을 담고 있어서 순간적으로 복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시스템 창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퀘스트 제한 시간은 이제 50분 남짓 남아 있었고 눈앞에 이 소란을 잠재우면서 동시에 퀘스트를 클리어할 완벽한 방법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박 씨에게 차분하지만 위압감 있는 목소리로 이 건물의 매매가가 얼마냐고 물었고 그의 뜬금없는 질문에 박 씨와 민영은 잠시 멍해졌다가 곧이어 미친 사람 취급하며 폭소를 터뜨렸다. 박 씨는 배를 잡고 웃으며 네가 월세 낼 돈도 없어서 쫓겨날 판에 건물을 사겠다고 네 콩파티라도 팔면 계약금은 나오려나 모르겠네 하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진혁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게 다시 한번 가격을 물으며 스마트폰의 뱅킹 앱이 아닌 시스템이 제공한 가상 계좌 이체 화면을 띄웠다. 박 씨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15억 원이라고 내뱉으며 어디 한번 사봐라. 거지 같은 놈아라고 소리쳤는데 사실 그 건물의 시세는 10억 원 정도였으나 그녀는 그를 놀리기 위해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른 것이었다. 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계좌번호를 부르라고 요구했고 그의 태도가 너무나 진지하고 당당하여 박 씨는 홀린 듯이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주게 되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민영은 진혁이 미쳐서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 확신하며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지만 진혁의 손가락은 거침없이 화면 위를 움직였다. 진혁은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해 블랙카드의 자금을 박 씨의 계좌로 전송하는 명령을 입력했고 그 순간 그의 눈앞에 거래 승인 15억 원 전송 완료라는 푸른색 메시지가 번쩍였다. 1초, 2초, 3초의 정적이 흐른 뒤 박 씨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입금 알림 문자가 도착했고 그녀는 귀찮다는 듯이 화면을 확인했다가 그 자리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흔들렸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은 채 덜덜 떨리기 시작했는데 화면에는 정확히 15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 씨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리는 것을 본 김민영은 무슨 일이냐며 그녀의 휴대폰 화면을 훔쳐보았고 그 순간 그녀 역시 감전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방금 전까지 진혁을 조롱하던 두 여자의 얼굴은 이제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들은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자신들이 알던 그 무능력한 강진혁이 맞는지 의심스러워했다. 진혁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박 씨를 내려다보며 이제 이 건물의 주인은 나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싸늘하게 일갈했다. 박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다가 허둥지둥 벽을 짚으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막대한 돈이 입금된 사실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김민영은 상황 파악을 하느라 머리를 굴리며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어 진혁의 팔을 잡으려 했고 방금 전에 도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가증스러운 애교 섞인 목소리로 오빠를 불렀다. 진혁은 자신에게 매달리는 민영의 손길을 더러운 오물을 털어내듯 거칠게 뿌리쳤고 그녀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오빠가 이렇게 능력 있는 줄 몰랐어라는 그녀의 변명은
진혁에게 어떠한 감흥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역겨움만 증폭시킬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싸게 주고 산 교훈일 뿐이라며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어려 있었다. 민영은 수치심과 미련이 뒤섞인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였지만 진혁은 망설임 없이 방문을 닫아버렸고 복도에 남겨진 그녀의 흐느낌 소리는 닫힌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문을 닫고 다시 고요해진 방 안으로 돌아온 진혁은 침대에 걸터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곧이어 시스템의 경쾌한 알림음이 그의 머릿속을 울렸다. 축하합니다. 튜토리얼 퀘스트 완료. 보상으로 무한 자금 기능이 1단계 해금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루 한도 100억 원 내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명성도가 오를수록 한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진혁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혈관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를 짓밟았던 세상에 대한 복수의 도구이자 그를 정점으로 이끌어줄 강력한 무기였으며 그는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진혁은 당장 고시원을 떠나지 않고 좁은 방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먼저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거대 기업 대명그룹과 그들의 하수인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돈지랄 이상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스마트폰을 켜서 내일 열릴 예정인 VVIP 전용 지하 경매장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는데 그곳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온갖 희귀한 물건과 정보가 거래되는 은밀한 장소였다. 전생의 기억에 따르면 그 경매장에서는 훗날 재계를 뒤흔들 중요한 아이템이 등장할 예정이었고 그곳에는 대명그룹의 망나니 막내 아들 조민석과 세인그룹의 젊은 여회장 윤세아도 참석할 것이 분명했다. 진혁은 시스템 상점을 열어 경매장 입장권과 자신을 위장할 수 있는 특수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시스템은 돈만 있다면 물리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신분 세탁과 정보 조작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전지전능한 도구였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과 명품 시계 그리고 낯선 얼굴로 보일 수 있는 특수 안경을 주문했고 이 모든 물품은 공간 이동을 통해 순식간에 그의 눈앞에 소환되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는 더 이상 찌질한 고시생이 아니라 태생부터 귀족이었던 것처럼 고고하고 위험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며 그의 변신은 완벽했다. 이제 그는 사냥꾼이 되어 먹잇감들이 득실거리는 정글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고 그의 심장은 다가올 파란을 예고하듯 묵직하게 뛰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지하 주차장에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재벌들과 권력자들의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고 그 사이로 진혁이 탑승한 칠흑갓 리무진이 미끄러지듯 진입했다. 그는 시스템을 통해 고용한 전문 수행기사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차에서 내렸고 그의 등장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아무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분위기와 그를 감싸고 있는 부의 냄새는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긴장하게 만들었다. 입구에서 보안 요원들이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진혁은 말없이 초대장을 건넸고 초대장에 찍힌 황금색 엠블럼을 확인한 요원들은 사색이 되어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길을 비켰다. 경매장 내부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붉은 벨벳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가면을 쓰거나 신분을 감춘 귀빈들이 삼삼오오 모여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진혁은 지정된 VIP 좌석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던 중 무대 맞은편 가장 상석에 앉아 있는 차가운 인상의 미녀를 발견했는데 그녀는 바로 세인그룹의 회장 윤세아였다.
그녀는 아름답지만 다가가기 힘든 얼음꽃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불안한 표정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고 그 옆자리에는 거만한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그녀를 힐끔거리는 대명그룹의 조민석이 있었다. 진혁은 그들의 미묘한 신경전을 지켜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고 오늘 밤 이 경매장이 자신의 화려한 데뷔 무대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경매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첫 번째 물품을 소개하자 장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지만 진혁은 아직 때를 기다리며 침묵을 지켰다. 조민석은 윤세아를 자극하기 위해 그녀가 입찰하려는 물건마다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며 회방을 놓았고 윤세아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는 모습이 역력했다. 조민석은 자신이 가진 자금력으로 그녀를 굴복시키려는 비열한 수작을 부리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대명 그룹의 위세에 눌려 아무도 끼어들지 못하고 있었다. 윤세아가 회사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낙찰받아야 하는 핵심 아이템인 강남 신도시 개발권이 포함된 토지 문서가 등장하자 장내는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조민석은 승리를 확신하며 거만한 목소리로 500억 원을 외쳤고 윤세아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며 포기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사회자가 조민석의 낙찰을 선언하려는 찰나 정적을 깨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1,000억 원 진혁이 패를 들어 올리며 부른 가격은 조민석이 제시한 금액의 정확히 2배였고 경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귀를 의심하며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조민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윤세아는 놀란 토끼 눈으로 자신을 구해준 낯선 남자를 응시했다. 강진혁은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조민석을 향해 비릿한 조소를 보내며 손가락을 까딱였는데 그것은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경매장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막에 휩싸였고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의 불빛만이 차갑게 반짝이며 얼어붙은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사회자는 방금 들은 1,000억 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인지 착각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입을 딱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으며 귀빈석에 앉아있던 재계의 거물들도 술잔을 든 손을 멈추고 일제히 진혁이 앉아있는 방향을 응시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교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의 젊은 남자가 대명그룹의 후계자인 조민석을 상대로 정면 도전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었다. 진혁은 쏟아지는 시선 속에서도 태연하게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입가를 적셨고 그의 여유로운 태도는 그가 단순히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암시했다. 조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라 마치 터지기 직전의 활화산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진혁을 가리키며 감히 누구 앞이라고 장난질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의 목소리는 우아했던 경매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주변의 경호원들이 그를 말리기 위해 다가오려 했으나 그는 거칠게 손을 휘저으며 자신의 신분을 과시했고 당장 저 미친놈의 신원을 조회해서 빈털털이라면 끌어내어 족치라고 악을 썼다. 그러나 진혁은 그런 조민석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피식 웃으며 사회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진행을 계속하라는 눈짓을 보냈다. 진혁의 눈빛에는 상대를 인간이 아닌 지저대는 개 취급하는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어 조민석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사회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1,000억 원이 나왔음을 알리며 더 높은 가격을 부를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장내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윤세아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기적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이 토지 문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자 회사를 위기에서 구할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대명그룹의 방해 공작으로 자금줄이 막혀버린 그녀는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면 내일 당장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기에 진혁의 등장은 그녀에게 하늘이 내려준 구원과도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진혁의 옆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에서 알 수 없는 강한 끌림과 호기심을 느꼈다. 조민석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오기로 입술을 깨물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인 대명그룹 회장에게 연락하여 추가 자금을 요청하려 했으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비서실장의 곤란한 목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이미 회사 돈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상태에서 더 이상의 자금 동원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조민석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그는 바닥에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인생이었기에 듣도 보도 못한 놈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현실의 벽은 냉혹했다. 진혁은 조민석이 무너지는 꼴을 감상하며 시스템 창을 통해 자신의 무한 자금 한도를 확인했는데 아직도 오늘 쓸 수 있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다. 사회자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자 조민석은 마지막 발악으로 1,100억 원을 외치며 목에 핏대를 세웠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진혁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팻말을 들지도 않고 손가락 2개를 펼쳐 보이며 2,000억 원이라고 나직하게 읊조렸고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경매장 전체를 울리는 천둥 소리처럼 강력했다. 장내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고 1,000억 원 단위의 돈을 마치 껌값처럼 취급하는 진혁의 재력에 공포심마저 느끼기 시작했다. 더 이상 대항할 수 없게 된 조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의 멍한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저 남자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패배감에 휩싸였고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화살처럼 날아와 그의 온몸을 찌르는 듯했다. 사회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2,000억 원 낙찰을 선언하며 망치를 두드렸고 경쾌한 타격음과 함께 토지 문서의 주인은 강진혁으로 확정되었다.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 단추를 잠그며 우아하게 무대 쪽으로 걸어나갔고 그의 뒤에는 패배자 조민석의 거친 숨소리만이 처량하게 남겨졌다. 경매가 끝나고 진혁이 결제 절차를 밟기 위해 별실로 이동하자 윤세아는 망설임 끝에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평소 냉철하고 도도하기로 소문난 철의 여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복도에서 진혁을 불러세웠고 뒤를 돌아본 진혁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마주하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윤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며 왜 그토록 막대한 돈을 써가며 자신을 도와주었는지 물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고마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남자가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두려우면서도 기대가 되었다. 진혁은 그녀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낙찰받은 토지 문서를 서류 가방에서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윤세아는 당황하며 눈을 크게 떴고 진혁은 이 문서는 원래 주인이 가져야 할 물건이라며 아무런 대가 없이 그녀에게 건네주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자신이 대명그룹의 독주를 막고 싶었을 뿐이며 당신이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라고 생각했기에 투자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혁의 말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계산된 연기였지만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던 윤세아에게는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윤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고 그 순간 그녀의 차가웠던 표정이 무너지며 눈가에 맺힌 물기를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외로운 싸움을 해왔지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진혁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앞으로 힘든 싸움이 될 테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하며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명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는 아무런 직함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 심플함이 오히려 그를 더욱 신비롭고 강력한 존재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때 경매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고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던 조민석이 진혁과 윤세아를 발견하고 악에 바친 고함을 질렀다. 너희들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끝낼 것 같으냐. 며칠 안에 너희 둘 다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주겠다며 그는 저주를 퍼부었다. 윤세아는 움찔하며 몸을 굳혔지만 진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조민석을 쏘아보며 입모양으로 짖지 말고 덤벼라고 비웃었다. 조민석은 분에 못 이겨 발버둥 쳤지만 결국 요원들에 의해 짐짝처럼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혁은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윤세아는 진혁의 대담함에 다시 한번 놀라며 그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제안했지만 진혁은 정중하게 거절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그는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고 윤세아와의 관계는 천천히 공들여 쌓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쉬워하는 윤세아를 뒤로하고 리무진에 올라탔고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시스템이 제공하는 호감도 수치가 급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차 안의 어둠 속에서 진혁은 피로한 눈을 감았지만 입가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져 있었고 오늘 밤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리무진이 도심을 가로질러 달리는 동안 진혁은 다음 타겟인 톱 아이돌 한유라의 프로필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시스템은 그녀가 소속사의 노예 계약과 스폰서 강요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이라는 정보를 제공했고 그녀를 구하는 것이 다음 퀘스트의 핵심 내용이었다. 한유라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로망이자 최고의 스타였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는 썩어 문드러진 상처가 가득했고 진혁은 그 상처를 치유해 줌으로써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는 돈의 힘으로 연예계의 추악한 이면을 박살내고 그녀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뜨거워졌다. 집으로 돌아온 진혁은 시스템 상점에서 구입한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거실에 서서 야경을 내려다보았는데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저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방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가 이제는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에 나약했던 강진혁은 죽었다고 다시 한번 되뇌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욕망과 그것을 실현시켜줄 절대적인 힘뿐이었고 그는 이 힘을 이용해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이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말끔한 슈트 차림으로 집을 나섰고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한유라의 소속사인 J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온갖 비리로 얼룩진하게 소굴이었다. 진혁은 입구에서 경비원들의 제지를 받았지만 미리 준비한 변호인단과 경호원들을 대동하여 거침없이 로비로 들어섰. 그의 등장에 직원들은 당황하며 웅성거렸고
소식을 들은 소속사 대표가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대표는 뻔뻔한 얼굴로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지만 진혁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를 무시하고 곧장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의 목표는 대표실이 아니라 한유라가 감금되다시피 갇혀있는 연습실이었고 시스템은 그녀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대표와 매니저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진혁의 경호원들이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며 길을 텄고 진혁은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갔다. 연습실 문 앞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지키고 서 있었지만 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에게 비키라고 명령했다. 문이 열리고 어두운 연습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유라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와 초췌한 얼굴로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낯선 남자들의 등장에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만 진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눈높이를 맞췄다. 그는 겁에 질린 그녀에게 안심하라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제 괜찮다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새로운 계약의 시작이었으며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지옥 같은 이곳을 빠져나갈 준비를 마쳤다. 한유라는 눈앞에 내밀어진 강진혁의 손을 바라보며 몸을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극심한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사슴 같았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소속사 대표와 썩어빠진 연예계 관계자들에게 시달리며 사람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기에 진혁 또한 자신을 탐하러 온 또 다른 스폰서나 포식자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요정이었지만 무대 뒤의 현실은 감옥보다 더한 지옥이었고 그녀는 이 낯선 남자가 내민 손이 구원의 동아줄인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 쇠사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진혁은 그녀의 망설임을 이해한다는 듯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으며 그의 눈빛에는 욕망이 아닌 진심 어린 연민과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어 유라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아주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때 연습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J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김동수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들어왔는데 그의 뒤에는 험상궂은 표정의 덩치 큰 매니저들이 따르고 있었다. 김동수는 허가도 없이 회사에 난입한 진혁을 보며 분노를 터뜨렸고 경비들이 제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욕설을 퍼부으며 자신이 이 구역의 왕이라도 되는 듯 위세를 부렸다. 그는 한유라가 자신의 소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당장 일어나서 인사하지 않고 뭐 하냐고 소리쳤고 그 고함 소리에 유라는 반사적으로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다. 김동수의 눈은 탐욕과 비열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으며 그는 진혁의 고급스러운 수트 차림을 훑어보고는 돈 꽤나 있어 보이는 놈이 겁도 없이 남의 나와바리에 들어와서 행패냐며 비아냥거렸다. 진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동수를 정면으로 응시했는데 그의 키는 김동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그가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은 연습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무겁게 짓눌렀다. 진혁은 김동수의 천박한 언행을 무시한 채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당신이 이 회사의 대표냐고 물었고 그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는 권위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다. 김동수는 진혁의 태도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바로 자존심을 세우며 내가 대표인데 내 놈은 도대체 누구길래 경호원까지 대동하고 남의 영업장에서 설치냐고 따져 물었다. 진혁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먼지가 묻은 손을 닦으며 영업장이라니. 내 눈에는 이곳이 가축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데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는 게 당신네 회사의 영업 방식이냐고 싸늘하게 되물었다. 김동수는 진혁의 모욕적인 발언에 뚜껑이 열린 듯
얼굴이 시뻘개져서 씩씩거렸고 뒤에 서 있던 매니저들에게 눈짓을 보내 진혁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하려 했다. 하지만 진혁이 데려온 전문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앞으로 나서며 벽을 쳤고 그들의 살벌한 기세에 눌린 매니저들은 섣불리 덤벼들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눈치만 살폈다. 김동수는 자신이 무력으로 제압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면서도 억지를 부리며 한유라와 우리 회사는 전속 계약이 10년이나 남아있고 위약금만 수백억인데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협박조로 소리쳤다. 그는 유라를 올가매고 있는 노예 계약서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고 있었으며 그 어떤 재력가도 그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주면서까지 망가진 아이돌을 데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진혁은 김동수의 협박에 코웃음을 치며 한심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고 그의 태도는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의 투정을 보는 어른의 그것과 같았다. 위약금 수백억이라 그 정도 푼돈 때문에 이 보석 같은 아이를 썩히고 있었다. 당신의 안목도 참 형편없군. 진혁은 조소 섞인 어조로 말하며 재킷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김동수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고 말하며 나는 위약금을 내고 이 친구를 데려갈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김동수는 그러면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비열한 웃음을 흘리려 했으나 진혁의 다음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충격적인 것이었다. 나는 이 쓰레기 같은 회사를 통째로 사버릴 생각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기 사장은 당신이 아니라 나라는 소리지. 진혁의 선언은 연습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김동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박장대소를 터뜨리며 미친놈이 허풍도 정도껏 떨어야지 우리 회사가 구멍가게인 줄 아냐며 진혁을 조롱했다. J엔터테인먼트는 비록 부패했지만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 기업이었고 경영권을 인수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기에 김동수는 진혁의 말을 헛소리로 치부했다. 그러나 진혁은 아무런 대꾸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 터치했고 그 순간 그의 눈앞에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업 인수 합병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시스템은 자본시장의 모든 법적 절차를 초월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시장에 풀린 주식과 채권을 실시간으로 쓸어 담기 시작했고 대주주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순식간에 지분을 확보해 나갔다. 불과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김동수의 양복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전화를 건 사람은 회사의 재무이사였다. 김동수는 찜찜한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사의 다급하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투자회사가 우리 주식을 전량 매수했습니다. 채권단도 빚을 전부 그쪽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경영권이 넘어갔습니다라는 보고는 김동수의 뇌를 정지시키기에 충분했다. 김동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손을 떨며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진혁은 털썩 주저앉은 김동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먹이사슬의 정점에 선 포식자가 겁에 질린 사냥감을 유린하는 듯했다. 내 말이 거짓말 같았나 보지.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나. 전 대표님. 진혁은 김동수를 비꼬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김동수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냐고 물었지만 진혁은 대답 대신 손을 내밀어 옆에 서 있던 수행비서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네받았다. 그것은 방금 전 시스템을 통해 출력된 J엔터테인먼트의 주주 명부와 경영권 양도 증서였고 그 맨 위에는
강진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진혁은 서류를 김동수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이제 이 회사는 내 소유이니 내 허락 없이는 쥐새끼 한 마리도 나갈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김동수가 한유라에게 강요했던 불공정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김동수는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계약서 원본을 떨리는 손으로 꺼내왔다. 진혁은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적힌 끔찍한 조항들을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는데 그곳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는 독소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연애 금지, 사생활 감시, 수익 분배, 불균형 등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술자리 접대 강요를 암시하는 문구까지 포함되어 있어 진혁의 분노를 자극했다. 강진혁은 한유라가 보는 앞에서 그 계약서를 양손으로 잡아 과감하게 반으로 찢어버렸고 종이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적막한 연습실을 갈랐다. 한 번으로 부족하다는 듯 그는 조각난 종이들을 다시 겹쳐서 잘게 찢어 공중에 흩뿌렸고 하얀 종이 눈꽃이 되어 바닥으로 떨어지는 계약서의 잔해들은 한유라를 올가매던 족쇄가 풀리는 순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유라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악몽에서 깨어난 안도와 벅차오르는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지옥 같은 문서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보며 비로소 진혁이 자신을 구원하러 온 진짜 구세주임을 깨달았다. 진혁은 멍하니 서 있는 직원들과 매니저들을 향해 너희들도 전부 해고라고 차갑게 통보하며 지금 당장 짐 싸서 꺼지라고 소리쳤다. 김동수는 바닥을 기며 한 번만 봐달라고 퇴직금이라도 챙겨달라고 애원했지만 진혁은 더러운 것을 보듯 그를 발로 걷어차며 경찰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넘기기 전에 사라지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 진혁은 이미 시스템을 통해 김동수의 이중장부와 불법 거래 내역을 모두 확보해둔 상태였고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경호원들이 김동수와 그의 하수인들을 짐짝처럼 끌고 나가자 연습실에는 진혁과 유라 그리고 진혁의 수행원들만이 남게 되었다. 진혁은 다시 유라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는데 이번에는 그녀가 망설임 없이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따뜻한 손을 맞잡았다. 나가자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해서 더 이상 있기 힘들군. 진혁은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유라는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진혁이 단단하게 부축해 주어 넘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진혁의 어깨에 의지한 채 연습실을 걸어나갔고 복도를 지나 로비를 통과할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회사 정문을 나서자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과 신선한 바깥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고 그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의 냄새를 맡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회사 앞에는 진혁의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자 유라는 조심스럽게 차 안에 올랐다. 차 안은 쾌적하고 안락했으며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퍼져 있어 긴장했던 그녀의 신경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었다. 진혁은 맞은편 좌석에 앉아 냉장고에서 시원한 생수를 꺼내 건네주며 천천히 마시라고 권했고 유라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에야 겨우 진정이 되는 듯 가쁜 숨을 골랐다. 그녀는 여전히 젖은 눈으로 진혁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요. 하고 물었다. 진혁은 창밖의 풍경을 잠시 응시하다가 유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너는 스스로를 상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흙 속에 묻힌 다이아몬드처럼 보였어. 그들이 너의 가치를 몰라보고 함부로 굴린 거지. 나는 단지 그 보석이 제자리에서
빛날 수 있게 먼지를 털어낸 것뿐이야. 그의 말은 유라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고 그녀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며 누군가에게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다시금 눈물을 쏟았다. 진혁은 그녀가 마음껏 올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 주었고 그녀의 흐느낌은 차 안의 고요함을 채우며 슬픔을 씻어내고 있었다. 한참을 온 뒤 유라는 붓기가 남은 눈으로 진혁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듯 말했다. 진혁은 미소를 지으며 목숨까지는 필요 없고 앞으로 내가 만드는 무대에서 누구보다 화려하게 노래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녀에게 당분간 아무 걱정 말고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며 자신이 소유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그녀를 안내하겠다고 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강진혁이라는 이름은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 리무진이 호텔을 향해 달리는 동안 진혁은 시스템 알림창을 확인했는데 메인 퀘스트, 타락한 별의 구원 완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막대한 양의 명성도와 포인트가 지급되었다는 알림이 떠 있었다. 또한 히로인 한유라의 호감도가 맹목적 신뢰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나며 그녀가 앞으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진혁은 유라의 맑아진 얼굴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고 이것으로 두 번째 조각이 맞춰졌다고 생각했다. 재력을 가진 윤세아와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한유라를 얻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어둠 속에서 적들의 눈과 귀를 가려줄 정보력이었다. 진혁은 머릿속으로 다음 계획을 구상하며 시스템 지도를 열어 다음 타겟인 천재 해커 박민지의 위치를 검색했다. 그녀는 현재 낡은 PC방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불법 도박 사이트의 보안을 뚫어주는 대가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였다. 진혁은 그녀의 재능이 대명 그룹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또 한 번의 구출 작전을 준비해야 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다발을 준비하고 PC방 근처에 깡패들을 정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유라는 통화하는 진혁의 진지한 옆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이성적인 설렘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옥에서 꺼내준 이 남자가 그 어떤 왕자님보다 멋져 보였고 그의 곁에 있으면 세상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유라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제 완전히 다른 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강진혁이 있었다. 진혁은 전화를 끊고 유라에게 시선을 돌리며 배고프지 않냐고 물었고 유라는 꼬르륵 소리로 대답을 대신하며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다. 진혁은 호탕하게 웃으며 호텔 셰프에게 최고의 요리를 준비시키겠다고 말했고 차 안의 분위기는 한결 화기애애해졌다. 하지만 진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차가운 이성이 작동하고 있었고 그는 대명그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할 것임을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김동수의 몰락은 대명그룹의 하부 조직 하나가 잘려나간 것에 불과했기에 그들은 곧 본색을 드러내고 반격해 올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진혁은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반응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시스템의 힘과 새롭게 얻은 동료들을 믿었으며 이번 생에서는 절대 당하지 않고 놈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어 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리무진은 석양을 뒤로하고 화려한 도시의 중심을 향해 질주했고 진혁의 야망은 밤하늘의 별처럼 더욱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다음 무대는
어둡고 칙칙한 뒷골목의 PC방이었고 그곳에서 또 하나의 전설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불규칙하게 깜빡이는 도시의 뒷골목은 썩은 물 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든 탁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은 강진혁이 방금 전까지 머물던 최고급 호텔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는 진흙탕이 튈까봐 조심하는 수행원들을 물리고 홀로 어두운 계단을 따라 지하에 위치한 허름한 PC방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은 천재 해커 박민지가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 있는 은신처였다. 낡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자욱한 담배 연기 사이로 수십 대의 컴퓨터가 내뿜는 열기와 컵라면 냄새가 진동했고 페인처럼 모니터만 응시하는 사람들 틈에서 진혁은 시스템이 가리키는 구석 자리를 향해 걸어갔다. 그곳에는 후드티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앉아 미친 듯한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왜소한 최고의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조차 추적하지 못한 천재 해커 박민지였다. 박민지는 며칠을 굶었는지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치고 있었고 모니터 화면에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현재 불법 도박 사이트의 보안망을 우회하여 소에게 돈을 빼내는 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사채업자들의 추적 때문에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진혁이 그녀의 뒤에 서서 잠시 그 놀라운 손놀림을 감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PC방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덩치 큰 남자 서너 명이 들이닥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들은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손님들을 위협했고 곧장 박민지가 앉아있는 구석 자리를 발견하고는 먹잇감을 찾은 하이에나처럼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사채업자들의 리더로 보이는 문신투성이의 남자가 박민지의 의자를 거칠게 발로 차며 아직도 돈을 안 갚고 여기서 게임이나 하고 있냐고 소리쳤고 민지는 공포에 질려 어깨를 잔뜩 움츠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며칠만 더 기다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애원했지만 남자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장기라도 팔아서 돈을 만들어 오라고 협박했다. 주변의 손님들은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한 채 모른 척하고 있었고 PC방 주인조차 카운터 아래로 숨어버린 상황에서 민지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절망적인 눈물이 흘러내리는 순간 진혁은 조용히 남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민지의 앞을 가로막아 섰고 그의 등장은 팽팽하던 긴장감을 깨뜨리는 돌발 상황이었다. 문신 남자는 갑자기 나타난 진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너는 뭐냐고 시비를 걸었고 진혁의 고급스러운 수트를 보더니 돈 꽤나 있어 보이는 도련님이 영웅놀이라도 하러 왔냐고 비아냥거렸다. 진혁은 차가운 표정으로 남자의 손목을 잡아 민지의 머리채를 놓게 만들었는데 그 악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여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시스템 창에는 진혁의 신체 능력이 일반인의 3배 이상으로 강화되었다는 메시지가 텍스트로 떠올랐고 진혁은 자신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파괴적인 힘의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남자를 향해 이 여자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냐고 났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고 그 태도는 마치 푼돈을 적선하려는 자선가처럼 여유로웠다. 남자는 부러질 듯한 손목을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오기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이라고 소리쳤는데 사실 원금은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진혁은 피식 웃으며 안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내 1억 원을 적어 남자에게 던져주었고 잔돈은 병원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비로 쓰라고 말했다.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확인한 남자와 부하들은 영의 개수를 세어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진혁은 그들에게 돈을 받았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명령했고
압도적인 무력과 재력에 기가 질린 깡패들은 꼬리를 내리고 허둥지둥 PC방을 빠져나갔다. 상황이 정리되자 진혁은 멍하니 앉아있는 박민지에게 손을 내밀며 배고프지 않냐고 물었고, 민지는 여전히 현실 감각이 없는 듯 멍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빚을 한순간에 갚아준 이 낯선 남자가 구세주인지 아니면 더 위험한 악마인지 판단하려 애쓰는 듯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진혁은 그녀의 경계를 풀어주기 위해 나는 너의 재능을 사고 싶어서 온 것이지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고 부드럽게 설명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 사양의 장비와 안전한 은신처, 그리고 무엇보다 놈들에게 쫓기지 않는 자유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그 말은 벼랑 끝에 몰린 민지에게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진혁은 민지를 데리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둔 리무진에 태웠고, 그녀는 평생 타본 적 없는 최고급 자동차의 승차감에 놀라며 조심스럽게 시트에 몸을 기댔다. 그들은 곧바로 강남의 한 프라이빗 레스토랑으로 이동했고, 진혁은 그녀에게 메뉴판에 있는 모든 음식을 주문해주며 마음껏 먹으라고 권했다. 며칠을 굶주렸던 민지는 체면도 잊은 채 음식을 허겁지겁 입에 넣기 시작했고, 진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물을 건네주었다. 배가 어느 정도 차자 민지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감사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고, 진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 든든히 먹어두라고 대답했다. 식사를 마친 후 진혁은 민지를 자신이 소유한 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는데, 그곳의 한 방은 이미 최첨단 서버실로 개조되어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들과 슈퍼컴퓨터, 그리고 각종 해킹 장비들을 본 민지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그녀는 마치 장난감 가게에 온 아이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진혁은 그녀에게 이 모든 장비는 너를 위한 것이며 네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내 적들의 모든 정보를 캐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는 장비를 어루만지며 자신을 인정해주고 이런 환경을 제공해준 진혁에게 깊은 충성심을 느꼈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바쳐 그를 돕겠다고 다짐했다. 민지는 즉시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대명 그룹의 보안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과 10분 만에 대명 그룹의 비밀 회계 장부와 비자금 조성 내역을 뚫어버렸고, 진혁이 원하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화면에 띄웠다. 진혁은 그녀의 놀라운 실력에 감탄하며 역시 시스템이 추천한 인재는 다르다고 생각했고, 이제 대명그룹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넣었다고 확신했다. 민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민석과 연관된 어둠의 경로를 추적하던 중 무언가 심상치 않은 정보를 발견하고는 손을 멈췄다. 그녀의 표정이 급격히 심각해지자 진혁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고, 화면에는 암호화된 메신저 대화 내용이 해독되어 나타나 있었다. 그것은 조민석이 해외의 악명 높은 청부살인 업체에 거액을 입금하고 누군가를 고용했다는 증거였으며, 타겟은 명확하게 강진혁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지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표님을 노리는 킬러가 이미 한국에 입국했다고 보고했고, 킬러의 코드네임은 블랙 로즈라고 불리는 최수연이었다. 그녀는 업계에서 실패를 모르는 전설적인 암살자로 알려져 있었기에 민지는 진혁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혁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를 띠며 화면 속 킬러의 프로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시스템은 그에게 닥쳐올 위기를 경고하는 동시에 이것이 새로운 동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임을 암시하는 히든 퀘스트를 띄우고 있었다. 최수연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살인귀가 된 인물이었고, 진혁은
그녀를 힘으로 제압하고 마음을 얻어 자신의 검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는 걱정하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경찰은 필요 없다고 말했고 자신이 직접 손님을 맞이하겠다고 안심시켰다. 진혁은 민지에게 킬러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라고 지시했고 민지는 곧바로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해킹하여 최수연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탄 채 도심을 질주하는 한 여자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진혁의 거주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진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가 곧 전쟁터가 될 것임을 예감하고 민지를 안전한 패닉룸으로 대피시킨 뒤 거실 중앙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고 감각을 집중했다. 시스템은 그의 신체 능력을 전투 모드로 전환시키며 근육 하나하나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주입했고 그는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기다렸다. 잠시 후 현관문의 전자도어록이 해킹당해 소리 없이 열렸고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살기가 거실로 스며들어왔다. 진혁은 눈을 뜨지 않은 채로 방문자의 기척을 느꼈고 킬러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등 뒤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차가운 금속성의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진혁은 전광석화처럼 몸을 돌려 상대의 손목을 낚아챘고 거실에 조명이 켜지며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놀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최수연의 얼굴을 확인한 진혁은 여유로운 목소리로 환영한다고 인사했고 이것은 피 튀기는 싸움과 뜨거운 로맨스가 공존하는 긴 밤의 시작이었다. 거실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공기를 갈랐으며 최수연이 휘두른 단검은 강진혁의 목을 정확히 노리고 들어왔으나 그는 이미 그 궤적을 읽고 있었다. 진혁은 상체를 살짝 뒤로 젖혀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는데 일반인이라면 뼈가 부러졌을 악력이었음에도 최수연은 유연하게 몸을 회전시키며 그 힘을 흘려보냈다. 그녀는 바닥을 짚고 덤블링을 하며 거리를 벌린 뒤 품속에서 또 다른 단검 두 자루를 꺼내 양손에 쥐었고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맹수의 그것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진혁이 무방비 상태의 재벌 2세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상대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원보다 더 빠르고 강한 신체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시스템은 진혁의 시야에 최수연의 공격 패턴과 약점을 붉은색 실선으로 표시해주고 있었고 진혁은 마치 느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그녀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파악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최수연은 상대의 비웃음에 자존심이 상한 듯 기합을 지르며 다시 한번 맹렬하게 파고들었고 그녀의 쌍검은 춤을 추듯 화려한 궤적을 그리며 진혁의 급소들을 연달아 공격했다. 거실의 고급 가구들이 칼날에 베어나가고 꽃병이 깨지는 소란 속에서도 진혁은 단 한 번의 유효타도 허용하지 않은 채 가볍게 스텝을 밟으며 그녀의 모든 공격을 피해냈다. 그는 단순히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공격이 빗나가는 틈을 타 손가락으로 그녀의 이마를 톡 건드리거나 어깨를 가볍게 밀치는 등 명백한 도발을 감행하며 그녀의 평정심을 흔들어 놓았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최수연은 방어를 도외시하고 모든 힘을 실어 최후의 일격을 날렸지만 진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어 양팔을 제압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진 최수연은 반동을 이용해 일어나려 했지만 진혁의 무릎이 그녀의 명치를 누르고 있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제압당한 최수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혁을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패배의 분함과 죽음에 대한 각오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임무에 실패한 암살자의 최후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하는 대신 차라리 지금 당장 죽여라라고 도끼 어린 목소리로 내뱉었다. 진혁은 그녀의 목에 겨누고 있던 손에 힘을 빼고 천천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너를 죽이는 건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다고 차갑게 대꾸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아직 바닥에 누워있는 최수연에게 너는 대명그룹의 개가 되어 쓰다 버려질 운명이니 내가 구제해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연은 그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네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드냐고 반박했지만 진혁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진혁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무심한 말투로 너의 본명은 최수연이고 5년 전 동생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썼다가 그 빚을 갚기 위해 킬러가 되었지 라고 그녀의 과거를 읊조렸다. 그는 이어서 현재 너의 여동생은 서울 외곽의 요양병원에 인질처럼 잡혀 있고 네가 이 임무를 실패하면 동생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수연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냐고 물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비밀은 조직 내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는 1급 기밀이었기에 외부인인 진혁이 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귀신을 본 것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진혁은 시스템이 제공한 정보창을 닫으며 나는 너를 올가매고 있는 그 사슬을 끊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때 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패닉룸에 숨어있던 박민지의 얼굴이 나타났고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의 서버를 해킹해서 최수연 씨의 차용증과 노예 계약서를 찾아냈다고 보고했다. 화면이 바뀌며 최수연이 서명했던 계약서 데이터가 나타났고 박민지는 엔터키 한 번으로 그 모든 데이터를 영구 삭제해버리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민지는 요양병원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동생의 밀린 병원비를 전액 완납 처리하고 그녀를 VIP 병동으로 옮기도록 조치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최수연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평생을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적을 목격하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저앉은 최수연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네주며 이제 너는 자유다.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살인을 할 필요도 없고 돈 때문에 굴복할 필요도 없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너와 너의 동생을 위협하는 놈들이 존재하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그들을 사냥하자고 제안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지만 이미 마음이 움직인 최수연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손길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진혁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제 목숨은 이미 당신의 것이니 앞으로 당신을 위해 칼을 들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의 살기가 아닌 굳건한 신뢰와 결의로 빛나고 있었고 진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진혁은 최수연에게 당장 조민석에게 전화를 걸어 임무를 완수했다고 거짓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고 이것은 적을 방심하게 만들어 더 큰 타격을 입히기 위한 기만 전술이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조민석에게 전화를 걸었고 차분한 목소리로 타겟을 제거했으며 시신은 처리 중이라고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로 조민석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아주 잘했다며 잔금은 나중에 입금할 테니 당분간 숨어 지내라고 거만하게 명령했다. 통화를 마친 수연은 역겨운 표정으로 전화를 끊으며 저놈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진혁은 그 착각이 놈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비릿하게 웃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의 펜트하우스에는 윤세아와 한유라
그리고 박민지까지 모두 모여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고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경호원 최수연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4명의 미녀들은 각기 다른 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강진혁이라는 하나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뭉쳐 있었고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대명 그룹의 파멸이었다. 윤세아는 진혁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눈물을 글썽였고 한유라는 수연을 경계하면서도 진혁의 결정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 민지는 밤새 수집한 대명 그룹의 불법 자료들을 브리핑하며 조민석과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주가 조작 및 뇌물수수 혐의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알렸다. 진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지도를 가리키며 대명 그룹은 며칠 뒤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세인그룹을 적대적 인수 합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석은 자신이 진혁을 제거했다고 믿고 방심한 상태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을 테니 우리는 바로 그 주주총회장을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세아는 자신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우호 지분이 부족하다며 걱정했지만 진혁은 이미 자신이 확보한 자금으로 시장에 풀린 대명그룹의 주식까지 매집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는 이번 싸움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대명그룹의 경영권을 통째로 빼앗아오는 역공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고 그 대담한 계획에 모두가 전율했다. 진혁은 각자에게 임무를 부여했는데 윤세아는 주주총회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한유라는 SNS와 언론을 통해 대명그룹의 갑질과 비리를 폭로하여 여론을 움직이는 역할을 맡았다. 박민지는 주총장의 스크린을 해킹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증거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고 최수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진혁과 윤세아를 근접 경호하며 물리적인 위협을 제거하기로 했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고 이제 남은 것은 결전의 날까지 숨죽이며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진혁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시스템이 예고한 보상 목록을 확인했는데 대명 그룹을 무너뜨리면 재계 서열 인류라는 타이틀과 함께 시스템에 모든 기능이 개방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며칠 뒤 대명 그룹 본사의 대강당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단상에는 조민석과 그의 아버지 조 회장이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오늘 세인그룹의 인수를 공식화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생각에 들떠 있었으며 진혁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민석은 옆자리에 앉은 아버지에게 강진혁이라는 놈은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했으니 이제 방해꾼은 없다며 낄낄거렸고 조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흡족해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조 회장이 개회사를 하려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강당의 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며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죽은 줄 알았던 강진혁이었고 그의 양옆에는 윤세아와 최수연이 보좌하고 있었다. 강당하는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단상에 있던 조민석은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내 놈이 살아있냐고 비명을 지르는 조민석을 향해 진혁은 여유롭게 손을 흔들며 지옥 입구까지 갔다가 내 놈을 먼저 보내주려고 다시 왔다고 비꼬았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고 진혁은 단상 아래에 멈춰서서 조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오늘 이 자리는 세인그룹의 합병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명그룹의 주인이 바뀌는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 회장은 새파랗게 젊은 놈이 어디서 망발이냐며 경비원들을 불렀지만 이미 진혁의 사람들이 강당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진혁은 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어 보이며 이것은 당신들이 그동안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와
비자금 내역이 담긴 증거라고 외쳤다. 동시에 강당의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바뀌더니 조민석이 킬러를 사주하는 녹취록과 조 회장이 정치인에게 뇌물을 건네는 영상이 적나라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다. 조 회장과 조민석은 사색이 되어 영상을 끄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시스템의 보호를 받는 박민지의 해킹을 막을 수 있는 기술자는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 영상이 재생될수록 대명그룹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반대로 진혁이 투자한 세인그룹과 그의 페이퍼 컴퍼니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진혁은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을 향해 부도덕한 경영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전문 경영인을 선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고 성난 주주들은 열렬한 환호와 박수로 동의를 표했다. 조민석은 이성을 잃고 진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최수연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단일격에 그를 제압하여 바닥에 처박았다. 바닥에 널브러진 조민석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최수연을 올려다보았고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이것이 배신자의 말로가 아니라 정의의 심판이라고 쏘아붙였다. 진혁은 쓰러진 조민석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려 기자들을 향해 포즈를 취해주며 이자가 바로 살인 교사범이자 기업을 좀먹는 기생충이라고 큰 소리로 고발했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검찰 수사관들이 강당으로 들이닥쳤고 그들은 미리 전달받은 증거를 바탕으로 조 회장과 조민석에게 수갑을 채웠다. 끌려가는 조민석은 끝까지 진혁을 저주하며 발악했지만 진혁은 그저 무심하게 바라보며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낼 뿐이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진혁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고 그는 단상 중앙에 서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윤세아는 감격에 겨워 진혁의 팔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고 진혁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속삭였다. 시스템은 퀘스트 완료, 거악의 몰락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보상을 지급했고 진혁의 레벨은 단숨에 최상위 단계로 도약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진정한 권력자가 되었으며 그의 곁에는 그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준비가 된 4명의 아름다운 조력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진혁은 이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냉정하게 다음 단계를 생각했는데 대명그룹이 무너진 자리에 생겨날 권력의 공백을 자신이 완벽하게 장악해야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의 블랙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이제 남은 것은 이 나라의 경제를 내 손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소란스러운 강당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온 진혁은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상쾌한 바람이 그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이제 그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고 그의 앞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파멸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 모두가 알게 된 하루였다. 진혁의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자 4명의 여인들이 자연스럽게 그의 뒤를 따랐고 그 모습은 마치 왕과 그의 호위무사들처럼 위풍당당했다. 차에 오르기 전 진혁은 뒤를 돌아보며 그녀들에게 오늘 밤은 우리 모두를 위한 축제를 열자고 제안했고 모두가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리무진은 미끄러지듯 도로를 빠져나갔고 그들의 목적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진혁의 전용 유람선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며 진혁의 전설은 이제 막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다. 대명그룹 회장과 조민석이 검찰에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하고 추악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조 회장은 자신의 숨겨진 비선 라인을 총동원하여 옥중 경영을 시작했고, 그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정재계의 카르텔은 강진혁이라는 새로운 포식자를 제거하기 위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명그룹의 주가를 고의로 폭락시켜 개미 투자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동시에 진혁이 인수한 세인그룹과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매도 공격을 감행했다. 진혁은 한강 유람선 위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승리를 자축하려 했으나 시스템이 보내는 긴급 경보음과 함께 붉게 물드는 주식시장의 현황판을 목격하고는 표정을 굳힐 수밖에 없었다. 박민지는 급하게 노트북을 펼쳐 상황을 분석했고,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자 화면에는 적들의 자금 흐름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나타났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명그룹의 해외 비자금 계좌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유입되어 국내 증시를 교란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는 진혁의 자금력을 말라죽이려는 치킨 게임의 시작이었다. 적들은 단순히 돈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를 매수하여 강진혁이 주가 조작의 주범이라는 가짜 뉴스를 살포했고, 인터넷 여론은 순식간에 진혁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역적으로 몰리는 것은 한순간이었고, 진혁은 이 거대한 시스템의 저항이 자신이 넘어야 할 마지막 시련임을 직감했다. 윤세아는 창백해진 얼굴로 전화를 받으며 회사의 임원들이 동요하고 있고 은행들이 대출 상환을 독촉하기 시작했다고 알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인 회사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하자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진혁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주며 흔들리지 말라고 다독였다. 그는 윤세아에게 지금 당장 회사로 돌아가서 임원들을 소집하고 내가 보낼 자금으로 시장에 쏟아지는 매물을 전량 받아내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는 도박이었지만 윤세아는 진혁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확고한 자신감을 믿고 다시 한번 전장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한편 한유라 역시 끔찍한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인터넷에는 그녀가 강진혁의 스폰서 관계라는 악의적인 루머와 합성 사진들이 도배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아냈다. 진혁은 유라에게 지금 당장 라이브 방송을 켜서 대중과 직접 소통하라고 조언했고, 너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거짓된 활자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격려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세팅하고 카메라 앞에 섰으며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과거와 진혁이 베풀어준 구원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최수연은 배의 갑판 위에서 주변을 경계하던 중 어둠 속에서 접근하는 고속보트 여러 척을 발견하고 즉시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조민석이 감옥에 가기 전 마지막 발악으로 고용한 해외 용병들이 진혁을 암살하기 위해 한강 한복판까지 쫓아온 것이었고, 그들은 소음기가 장착된 총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수연은 진혁과 다른 여자들을 선실 안쪽으로 대피시키고 홀로 갑판에 남아 적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살벌하게 빛났다. 진혁은 시스템 상점에서 방탄슈트와 특수무기를 구매하여 수연에게 던져주었고, 자신도 재킷을 벗어던지며 직접 싸움에 합류했다. 총격전이 시작되자 고요했던 한강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고, 총알이 빗발치며 유람선의 유리창이 깨지고 파편이 튀었다. 수연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반사신경으로 적들의 사격을 피하며 단검을 투척해 보트의 운전자를 제압했고, 진혁은 강화된 근력으로 갑판에 올라온 용병들을 맨손으로 때려 눕혔다. 시스템은 진혁에게 실시간으로 적들의 위치와 약점을 알려주었고,
그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고 잔혹하게 적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용병들은 진혁과 수연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당황하여 대열이 무너졌고 그 틈을 타 진혁은 보트의 엔진을 향해 정확하게 사격하여 그들의 도주로를 차단했다. 물리적인 위협이 제거되는 동안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도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는데 박민지는 적들의 공격 원점인 스위스 비밀 서버를 역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대명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의 신상을 털어 그들의 모니터 화면에 띄워버렸고 동시에 그들이 조작한 불법 거래 내역을 금융감독원과 전 세계 주요 언론사에 전송했다. 적들의 방화벽은 민지의 천재적인 해킹 실력 앞에 종이 조각처럼 찢겨 나갔고 그들이 숨겨두었던 수조 원대의 자금은 시스템의 자산 동결 스킬에 의해 순식간에 묶여버렸다. 자금줄이 막힌 적들은 당황하여 공격을 멈췄고 주식시장의 흐름은 다시 진혁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윤세아는 진혁이 보내준 무한에 가까운 자금을 바탕으로 폭락하던 주식을 바닥에서 쓸어 담았고 반대 매매를 통해 공매도 세력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혔다. 세인그룹의 주가는 V자 반등을 그리며 상한가로 치솟았고 대명그룹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어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 작전 세력들은 파산하여 비명을 질렀고 조 회장이 믿었던 비선 라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조 회장을 손절하고 도망치기 바빴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적의 뼈와 살을 분리하는 철저한 응징이었으며 진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가진 무자비한 힘을 적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 한유라의 라이브 방송은 대한민국 인터넷 역대 최고 시청자 수를 기록하며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호소와 악플러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사람들은 가짜뉴스에 분노하며 대명그룹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검찰은 조 회장과 조민석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했고 그동안 은폐되었던 살인교사와 뇌물수수 혐의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왔다. 이제 대명그룹은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졌고 그 거대한 제국은 강진혁이라는 새로운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유람선 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진혁은 찢어진 셔츠를 입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4명의 여자들은 그에게 달려와 상처를 살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진혁은 호탕하게 웃으며 승리의 기쁨을 표현했다. 그는 시스템 창을 열어 메인 퀘스트 피해 전쟁 완료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자산이 측정 불가능한 수준인 무한대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 이제 그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으며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었다. 진혁은 여자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 그녀들이 없었다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말했다. 윤세아의 경영 능력, 한유라의 대중적 영향력, 박민지의 정보력, 최수연의 무력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시너지를 발휘했고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생사를 함께한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여자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들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과 함께 진혁을 향한 경쟁심이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듯 불꽃놀이가 터지기 시작했고 화려한 불빛 아래서 5 남녀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그러나 진혁은 샴페인을 마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마지막 불안 요소를 지울 수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스템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시스템은 그에게 부와 명예를 주었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할지 알 수 없었고
세상의 정점에 선 자가 겪어야 할 고독과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흔들어 잡념을 떨쳐내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즐기기로 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고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자신의 곁에 있는 이 강력하고 아름다운 파트너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배는 천천히 선착장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강변에는 진역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이제 강진혁은 그림자 속의 부호가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리더로서 대중 앞에 서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여자들의 손을 잡으며 당당하게 배에서 내릴 준비를 했고 그의 발걸음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밤을 대낮처럼 밝혔고 강진혁은 그 눈부신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자신의 시대가 개막했음을 온 세상에 선포했다. 조민석은 구치소 독방에 갇혀 작은 TV를 통해 진혁이 환호를 받으며 배에서 내리는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분노할 기력조차 잃은 채 바닥을 긁으며 절규했지만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의 몰락은 철저하고 비참했으며 그것은 오만과 탐욕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였다. 반면 진혁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한 신화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전설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다. 진혁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 서서 서울의 야경을 돌아보았다. 수많은 빌딩 숲과 화려한 불빛들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그는 자신이 이 도시의 주인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그는 자만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가슴속 깊이 새겨진 가난과 굴욕의 기억들을 영원히 잊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괴물이 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문이 닫히고 리무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여운은 도시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대명 그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대한민국 재계의 지도는 강진혁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재편되어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굽어보는 마천루의 최상층 집무실에서 진혁은 통유리 너머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곳은 과거 그가 곰팡이 핀 고시원에서 올려다보며 한탄하던 그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패배자가 아니었으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보낸 합작 제안서와 정부 고위 관료들이 보낸 초청장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진혁에게 그것들은 그저 시시한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다. 그는 시스템이 부여한 무한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부패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경쟁과 혁신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했으며 사람들은 그를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적의 사업가라 칭송했다.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세련된 정장 차림의 윤세아가 들어왔는데 그녀는 1년 전에 위태로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감 넘치는 철의 여인으로 변모해 있었다. 그녀가 이끄는 세인그룹은 진혁의 막대한 투자와 그녀의 탁월한 경영 능력이 결합되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급성장했다. 윤세아는 진혁의 곁으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오늘 밤 있을 창립 기념 파티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보고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파트너로서의 신뢰와 연인으로서의 애정이 깊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진혁이 없었다면 자신은 이미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진혁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있었기에 나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그녀의 공을 치하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끈끈한 전우애와 묵직한 사랑이 흐르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오늘 밤 열리는 짐 파운데이션의 설립 기념 파티는 단순한 자선 행사가 아니라 강진혁이 명실상부한 이 나라의 지배자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대관식과도 같은 자리였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입구부터 화려한 조명과 붉은 카펫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인사들이 줄지어 입장하며 진혁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안달이나 있었다. 진혁이 윤세아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에 들어서자 소란스러웠던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인사를 받아주었는데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위엄이 서려 있어 누구도 감히 그 앞을 가로막지 못했다. 진혁은 이 화려한 파티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재단의 시작임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 연회장 한쪽에서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한유라가 수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여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팝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혁의 지원으로 설립한 독자적인 레이블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고, 그녀의 노래는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다. 유라는 인파를 헤치고 진혁에게 다가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건넸고, 그녀의 눈동자는 진혁을 향한 변치 않는 맹목적인 사랑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항상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강진혁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곤 했으며, 그가 자신의 어둠을 밝혀준 유일한 빛이자 뮤즈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 진혁은 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오늘따라 더 아름답다고 칭찬했고, 유라는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그의 곁에 꼭 붙어 섰다. 그들의 뒤편 어둠 속에서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최수연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며 진혁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인 경호실장이 되어 진혁의 그림자 군단을 지휘하고 있었고, 그녀의 무력은 더욱 정교하고 치명적으로 진화해 있었다. 수연은 파티장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완벽한 경호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진혁은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조금은 어색한 드레스 차림의 박민지가 태블릿 PC를 들고 서 있었는데, 그녀는 진혁이 설립한 정보 보안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민지는 연회장의 모든 통신망과 보안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며 혹시 모를 사이버 테러나 정보 유출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손끝에서 세상의 모든 정보가 진혁에게로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진혁은 잠시 틈을 타서 수연과 민지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 그들에게 고생이 많다며 잠시 긴장을 풀고 파티를 즐기라고 권유했다. 수연은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민지는 대표님이 즐거우시면 저희도 즐겁다며 해맑게 웃었다. 이 네 명의 여자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강진혁이라는 하나의 구심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매 같은 사이로 발전해 있었다. 그들은 서로 질투하거나 견제하기보다는 진혁의 제국을 지탱하는 네 개의 기둥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진혁은 그런 그녀들을 보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에 그녀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진혁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고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을 주목했다. 그는 준비된 원고 없이 진심을 담아 연설을 시작했는데 과거의 가난했던 시절과 실패의 경험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며 진 파운데이션을 통해 청년 창업 지원과 소외 계층을 위한 복 사업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파격적인 선언에 연회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뒤덮였고 사람들은 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감동하며 환호했다. 진혁은 단상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4명의 여자들과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지었고 그녀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연설을 마치고 테라스로 나온 진혁은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열기를 식혔고 곧이어 4명의 여인들이 와인잔을 들고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난간에 기대어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1년간의 치열했던 전투와 그 과정에서 피어난 추억들을 회상했다. 윤세아는 대명그룹과의 주주총회 날을 떠올리며 그때 진혁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이야기했고 한유라는 빗속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나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했다. 박민지는 PC방에서 컵라면을 먹던 자신을 스카우트해 준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며 웃었고 최수연은 진혁과 처음 칼을 겨누었던 날을 농담처럼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들의 대화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고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지며 그들의 행복한 시간을 증명해 주었다. 그때 진혁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침묵하던 시스템의 기계적인 음성이 울려 퍼졌는데 이번에는 차가운 톤이 아닌 부드럽고 장엄한 목소리였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 모든 것을 쟁취하여 시스템의 최종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절대 부호 시스템은 당신의 영혼과 완전히 동화되어 더 이상 퀘스트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영구적인 능력으로 귀속됩니다. 당신은 이제 시스템의 사용자가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가 되었으며 당신의 의지가 곧 이 세상의 법칙이 될 것입니다. 진혁은 눈앞에 떠오른 마지막 메시지 창이 금빛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을 깨달았다. 더 이상 미션에 쫓기거나 생존을 걱정할 필요 없이 오롯이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전지전능한 힘을 손에 넣은 것이었다. 진혁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혈관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에너지가 그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이 힘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며 어둠 속에 숨어있는 악들을 뿌리 뽑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옆에 있는 4명의 여자들을 둘러보며 당신들이 없었다면 나는 괴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내 곁에서 나를 지켜봐 달라고 프러포즈하듯 고백했다. 그녀들은 각기 다른 표정으로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손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포개졌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생을 넘어선 영원한 맹세였으며 그들의 인연은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밤하늘에 화려한 불꽃놀이가 터지기 시작하며 어두운 하늘을 형형색색의 빛으로 수놓았고 강진혁과 4명의 미녀들은 그 빛 아래서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진혁은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고 건배를 제의했고 쨍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그들의 잔이 부딪혔다. 씁쓸했던 과거의 기억은 샴페인의 달콤함 속에 녹아 사라졌고 그들의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눈부신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밑바닥 인생에서 시작하여 세계의 정점에 선 남자 강진혁의 전설은
이제 막 서막을 끝내고 본편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신화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유람선 너머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처럼 그들의 앞날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강진혁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채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